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현재 전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전의 한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통일부 장관으로서 NLL 대화록 파문과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 아울러 민주당의 대표 또 대선주자로서 오늘의 민주당이 처한 현실과 그리고 희망버스, 10월 재보선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기탄 없이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호칭을 정고문으로 하겠는데요. 정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희망버스 타셨대요.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뭐... 강원도 강연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못 갔습니까?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 국정원의 선거 부정을 덮기 위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파문, 남북 화해 협력을 주도했던 민주정부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떤 감회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뿌리 깊은 정보기관의 네. 정치 개입, 네. 또 특히 대선 개입, 전형적인 이제 후진국 현상인데요. 네. 아직도 이걸 못 벗어났다는 게 아쉽고, 네. 또 이것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런 공분을 느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방금 파고 들어갈수록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조금 더 이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어제도 이제 국정원 국조조사 첫날인데 네. 나온 걸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그 댓글 공작이 있잖아요. 네. 그거와 그 정상회담 회의록 네. 이 두 가지 연관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네. 이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같은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뭐가 같은 거냐면 둘 다 대선 때 공작으로 써먹은 거죠. 댓글 공작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고 네. 그리고 대화록, 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을 가지고 짜깁기 또는 네. 왜곡해서 네. NLL을 팔아먹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신북풍 공작을 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댓글 공작이고 또 하나가 대화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전 공세를 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작년 12월 대선에서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 대화록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또 이중 용도로 쓰이냐면요. 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의 심각성이 점점 이제 깊어지니까 드러나게 되니까 이것을 덮기 위한 걸로 네. 다시 또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역대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시행된 이후에 계속돼 온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그것의 총결산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입체적인 공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국정조사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 보더라도 방금 정고문님의 말씀을 더하면은 결국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런 결론을 내도 그렇게 성급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그 표명과 결정, 네.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국민들의 이 권리를 위임하는 네. 그 절차에 네.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 개입한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 50년 전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여론 지형에 미치는 인터넷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네. 이것은 IT 3.15에 버금간다. 그때 3.15 1960년의 부정선거는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한 것이고 네.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것인데 당시에는 그 책임을 물어서 내무장관 최인규를 교수형에 처했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책임자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지목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요. 우리 고모님께서는 통일부 장관으로 계셨는데, 계셨을 때 NLL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게 욕을 퍼붓는 대로 그런 것이었는지, 정부의 기조가, 참여정부의 기조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청취자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죠. NLL 문제는 평화체제의 입구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 간 평화의 제일 그 예민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NLL 문제를 안정시키지 않고 이거를 평화화하지 않고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지에서의 비무장지대는 철도도 연결하고 철조망을 끊고요. 네. 도로도 연결하고 금강산도 다녀오고 200만 명씩이나 또 개성공단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물건도 만들어내고 네. 육지에서의 이 분계선의 긴장은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네. 그런데 바다에서는 계속 충돌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네. 1차 연평 해전, 2차 연평 해전 등등. 그렇게 돼서 이것을 사실은 맨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2005년 6월 달에 제가 당시에 특사로 평양에 갔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직접 제기한 겁니다. 이 네. 서해를 평화 지대화합시다. 네. 공동 어로 수역을 만들고 이런 제안을 했었고 원칙적으로 당시에 2005년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선선히 공감을 표시했어요. 그때 김 위원장의 언급 중에 이런 대목이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이 바다는 선도 똑똑치 않은데 똑똑하게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총질하고 하는 것은 우습지요. 네. 뭐 이런 응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남북 실무회담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네.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2007년 정상회담에서 이제 본격 의제로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갔던 것이지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NLL 문제를 네. 바다의 개성공단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북쪽 영토지요. 네. 근데 그것을 북쪽이 내줬다고 해서 휴전선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쪽의 영토를 2천만 평 내줘서 거기에 이제 공단이 들어섰는데 네. NLL을 평화지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NLL 주변을 공동 수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대신 공동으로 고기를 잡으면 그게 네. 바다의 개성공단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그 면적을 이 해주 연평도 부근은 연평도 NLL 거기서 북쪽의 육지까지가 너무 거리가 짧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공동 수역을 지정하기에는 북쪽이 이제 바다가 별로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남쪽을 좀 넓게 공여를 하고 대신 백령도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북쪽 바다가 넓으니까 거기는 북쪽이 대신 더 넓게 내놓고 그게 등면적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면적은 결과적으로 이제 같게 해서 늘 그 분쟁과 갈등의 NLL 위에다가 평화의 담요를 덮자는 거지요. 개성공단 모델의 바다의 개성공단 담요를 덮어서 이 문제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가자는 고민이 묻어 있는 건데 이 정부가 이게 이제 대선에서 악용했단 말이죠. 왜곡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NLL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 임기 내에는 어떤 진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NLL을 둘러싸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선을 넘어왔느니
뭐 넘지 않았느냐 하면서 양쪽이 늘 긴장과 대결 국면으로 이제 치샐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NLL 문제를 이런 상태로 놔두고는 무슨 한반도의 평화 체제니 평화 협정이니 티읍자도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네. 여하튼 뭐 NLL 설명을 들으니까 그걸 NLL 포기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결국은 NLL 공작이나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아까 정공훈님께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선거 부정도 있지 않았을까? 예컨대 정공훈님이 출마했던 강남에서 개표 부정설이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강남 선거에서도 이제 50개의 투표함 가운데 25개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투표 장소에서의 상태와 개표 장소로 옮겨 놓았을 때 상태가 현저하게 달라진 거죠. 열쇠가 풀어지거나 뜯어지거나.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내서 당해서 이걸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그 검증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투표 장소에서 개표 장소로 옮겼을 때 그 과정에 네. 어떤 증언이라든지 뭔가 증거 네.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이 상태가 달라져 있는 거죠. 투표함 상태가. 의심은 가는데 이제, 증거는 없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개선이 된 게 뭐냐면 대선에서 투표함이 라면 박스에서 플라스틱 통으로 바뀐 거지요. 전에는 라면 박스 같이 이렇게 종이로 된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뀐 그런 제도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네. 금방 말씀처럼 국정원 사례를 보면은 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었겠구나 하는 심증은 갑니다만 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은 지금 없는 셈이죠. 네. 근데 저도 그 바로 강남 쪽에 있는 그 민주당 분한테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재검표를 하면서 이름이 뭐 저기 선에 걸쳐져 있거나 도장이 이런 것들을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에 붙어 있는 거는 전부 무효로 처리하고 박근혜에 붙어 있는 건 전부 유효로 처리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혹시 그런 보고는 받으신 적 없습니까? 강남 선거에서 재검표는 없었죠. 예. 아니, 대선 예. 아니 이제 재검표를 이게 하고 나서 다시 했다는 뜻이 아니고 수검표를 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수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하게 찍혀 있는 게 있으면은 박근혜한테 유리하게 항상 판정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관계는 제가 저도 보도를 통해서만 봤지 더 깊이는 뭐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뭐 어제도 그 권성동 간사가 완전히 회방놀 태세던데요. 한계가 있죠. 이제 국정원 조사에 명분에 밀려서 여론에 밀려서 응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본질을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덮고자 하는 네. 그런 움직임이 역력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국정조사에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자료 확보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네. 이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전모가 이러했구나 하는 네. 전체적인 그 그림, 윤곽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네. 광범위하게 국민적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이 국정원 개혁과 그러니까 1번이 진상 규명이잖아요. 사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인인 국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걸 이제 판에서 보고해 드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지요.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지 뭐 또 책임 있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이 새누리당 페이스에 번번이 말려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충고 좀 해주시죠. 대표도 과거 하셨는데. 김 대표가 고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처럼 이제 여당이 여권이 네. 집요하게 사실 이 문제가 폭발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정당의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 정통성 문제가 이제 뇌관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도화선, 불꽃이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또 여론, 공작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국면인데 여기에 맞서서 지금 야당이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국회에서의 이제 국정조사 카드가 가장 강력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과 함께 압박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밖에서 타고 있는 촛불의 개인 자격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를 합니다만 아직 당 차원에서 결합한 건 아니거든요. 당 차원에서는 또 합법적으로 정당 연설회를 또 개최를 해서, 국민 여론을 또 더 환기할 수도 있고, 국정조사가 영 지지부진하고 그 본질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네. 아마도 김 대표로서도 중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과 함께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 노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김 대표는 워낙 신중한 그 성격이고 또 그런 리더십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차근차근 그러나 방향을 놓치지는 않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모레면은 정전협정 60주년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해법 좀 짧게 얘기해 주시죠. 네, 60년 동안 끝나지 않은 전쟁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비정상인 상태를 이제 정상 상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전쟁이 종료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끝내고 어떻게 현상을 타파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정치권에 없습니다. 이것이 네. 더욱더 안타까운 거죠. 네. 특히 이 지도자에게 이런 고민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민주정부 10년은 한반도의 이러한 불행하고 불안한 상태를 바꾸기 위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나름대로 운전대를 잡고 우리의 운명을 운전해보고자 안간힘을 쓴 기간이었다면 네. 지난 5년 그리고 지금 정부는 지금까지의 그런 현상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이 속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재창출하고 하는 데만 골몰해 왔지 않느냐 하는 또 안타까움이 있네요. 네. 자,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당에서는 정동영 고문의 출마를 바라는 분위기에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제 좀 이런저런 명분 따지지 말고 국회에 들어와서 활약하실 때도 된 것 아닙니까?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국회에 있는 것보다 적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 보궐선거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지금 현역 후배 의원이 멀쩡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10월 재보선에 전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자리가 나면은 사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는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정고문을 차출한다면 또 거부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건 지금 논의해야 할, 거론해야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의 당력을 어쨌든 제1야당의 존재감, 이래서 야당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당력을 총집중해서 보여주는 것,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선거에서 또 결과로 나타나겠죠. 여기서 어물어물하면 네. 역시 그 선거에서 대단히 어려운 곤경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좀 더 잘해달라 하는 것이 국민들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정고문님에게도 혹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연락 같은 거, 접촉 같은 거 한 적 없습니까? 최근 들어서? 없습니다. 예.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국회로 이제 연락관들이 가끔 이렇게 네. 인사한다고 이렇게 온 적은 있죠. 네. 그런데 민주정부 때는 이제 다 철수시켜서 네. 아마 국회 전체에
소수의 인원만 연락관으로 있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는 아마 대단위로 네. 국회에 상주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이면 대충 몇 명쯤 됐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몇십 명 됐을 거예요. 몇십 명? 예. 예,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런 국정원 직원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명박 씨가 원세훈을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니까 새삼 화가 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